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서정덕입니다. 장마감 1시간 정도 앞두고 2부 또 문이 열렸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2060선을 지금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어렵고 양지수 모두 지금 하락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를 봐도 이렇다 하게 딱히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이 없고 대부분이 파란불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엔 주도 업종이 좀 사라진 가운데 순환매가 일어나는 장이다.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운 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겠죠. 2부에서는 이런 순환매장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 커진 변동성과 또 환율 진단,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어 가는데 이런 이야기들까지 알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2부도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지수 어떤지 확인을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확인하시도록 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60선 지금 밑으로 조금 이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59.81포인트, 조금 전에는 2060포인트였는데요. 2060선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코스피 지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0.74%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일중 흐름은 어땠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같이 만나보도록 하죠. 하락했다, 올랐다, 약간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들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 2072포인트 약보합권으로 출발을 했고요. 시가가 고가입니다. 그리고 10시 30분경에 쭉 밀리면서 2052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2060선은 일단 이탈이 된 모습이고요. 이내 2060선 회복을 좀 하는가 했는데 다시금 2060선 이탈하면서 현재 2059.81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는 코스피 시장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들 좀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의 매도 물량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1,600억 원 코스피 시장에서 내다 팔던 외국인이 오늘은 이 시각 현재 2,718억 원이나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도하고 있는데 내일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좀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746억 원, 개인은 1,462억 원 동반 매수하지만 지수를 맡기는 역부족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좀 나와주면서 1,028억 원이나 삽니다. 연기금도 저감해서 281억 원 나서고 있지만 투신 쪽에서 811억 원이나 팔면서 좀 엇갈린 수급 주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607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0.27% 하락하고 있고요. 거래소에 비해선 좀 나은 모습인데 610선 이탈한 뒤로 꾸준히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일중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강부합권에서 그래도 상승 출발은 했습니다. 609포인트로 출발을 했고요. 하지만 역시나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시가가 고가입니다. 이후에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 보여줬고요. 604포인트까지 저점을 형성한 뒤에 다시금 상승하려고 하고 있지만 3포인트만을 회복하면서 607포인트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바와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급 주체들 보도록 하죠. 개인이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사고요. 외국인이 129억 원 순매수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192억 원 사고 있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344억 원 매도하고 있고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골고루 오늘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은 5거래일 연속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다라고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양 증시의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어떤 이슈 있었는지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글로벌 증시가 좀 변동성이 커진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오늘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힘을 잘 못 쓰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어떤 이슈가 있었기에 오늘장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지 좀 들어볼까요? 일단 글로벌 증시는 일단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강보합 근처에서 마감을 했는데 미국 증시는 일단 장 초반에 전일 유럽은행주가 부실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낙폭을 확대했던 점이 부담이었었지만 어제 이제 유럽은행주들은 유니크레딧이 0.4% 정도 상승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반등을 좀 모색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는 상승 출발을 했는데 그 뒤로 이제 국제유가가 이제 달러 강세라든지 EIA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 2018년도에 수요는 감소하고 수요는 하향 조정을 하고 공급은 이제 상향 조정을 하면서 낙폭을 확대했었습니다. 이거 여파로 이제 미국 증시는 상승폭을 축소했고요. 이 여파가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제 중국의 위안부 요구가
3조 달러를 이제 봉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중국에서의 자금 이탈이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좀 있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글로벌 증시 자체가 상승폭을 축소하는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별로 안 좋았었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도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 내일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장 초반에 이제 2,800계약, 한 3,000분 계약 가까이 늘어나면서 한때 이제 2,050선을 위협하는 그런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좀 출렁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나쁜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오늘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스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적 호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글로벌 증시에 그렇다면 여러 가지 그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들어볼 수 있나요?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었던 이유는 결국은 이제 무역 수지가 양호하게 나왔어요. 특히나 이제 수출이 전년 대비 2.7%로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는 1년 6개월 만에 이제 최고치로 경신을 했고요. 여기다 이제 수입도 동반해서 1.5%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가 좋고 미국 경기가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유입이 되면서 미국 증시는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우리 증시가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확 줄였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기보다는 중국에서 찾아볼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는 이제 비록 약세를 좀 보이고는 있지만 중국의 상품 선물 시장이 이제 개장되고 있는데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주식시장 신용 잔고가 3일 연속 상승했다는 소식 등에 이제 상승을 하면서 특히 철강석이 오전장에 4% 넘게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구리도 1.2% 정도 오전장 1.22%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철강업종이 낙폭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철 금속 같은 경우 관련주들도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등 전반적으로 낙폭을 축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급격하게 축소됐었던 이게 아침장에 한 3,000계약 정도 매도를 했었다라면 오후장 들어서는 한 1,500계약 현재 매도를 추세로 보이고 있는데 이런 힘 때문에 낙폭은 좀 제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수출이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독일, 일본 대부분의 국들의 수출의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에도 우리나라 수출이 이제 계속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때문에 낙폭은 계속적으로 제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낙폭은 제한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것만큼은 요즘 장에서 대응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변동성이 굉장히 많아진 요즘 같은 장세에 오늘 장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좀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국제유가가 가장 관건인데 오늘 미국장에서 EIA 원유재고 보고서가 좀 발표가 됩니다. 어제 미국장 끝나고 나서 API가 이제 원유재고가 크게 급증했다는 발표를 하면서 지금 현재 아시아 시장에서 한 1.5% 정도 더 하락을 하고 있어서 국제유가 약세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EIA가 이제 API 원유재고보다도 더 증가폭이 좀 덜 증가했다라고 발표한다라면 반등을 좀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오늘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관련된 의회 투표가 좀 준비되어 있어서 관련된 움직임 속에 이제 파운드화의 변화가 좀 예상되거든요. 이러다 보면 또 달러의 움직임이 동반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확실성, 거기다가 9일날 이탈리아 최고은행인 유니크레딧의 실적 발표가 준비되어 있고 가장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BNPS의 실적 발표가 준비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내일 정도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나면 이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요. 금요일날 중국이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는데 전월보다는 좀 더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면 이번 2월 달에 수출 증가가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좀 지속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관련된 주식들, 그러니까 수출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에 관련돼서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종목별로 좀 다릅니다. 이제 수출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좀 더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켓 리더들의 눈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시간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이슈들이 쏟아져 나올 때 마켓 리더들의 눈으로 정확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네.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환율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빨리 여쭤보고 싶었는데 환율 얘기를 저희가 소장님하고 하다가 기억에 남는 건 40원대에서 30원대 중후반까지 밀릴 확률이 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무너진다면 조금 더 열어두긴 한데 급락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1130원 후반대 열리고 다시금 1140원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말이죠. 네. 굉장히 신기합니다. 돗자리 까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무슨 어떻게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내시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환율 전망도 좀 듣고 싶어요. 예. 저는 우리 환율뿐만 아니라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에 이렇게 시장에 몸담으면서 제가 제 스스로도 참 놀라웠던 거는 이 차트가 맞는 거예요. 이른바 기술적 분석이. 예. 네. 그게 애초에 제가 그쪽으로 갖다 공부하게 된 것도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 한국 서울은 그야말로 변경 중에 변경입니다. 우리 경제 규모나 교육 규모로 봐서는 세계 10대 그렇죠, 강국이죠. 강국에 예. 포함되는데도 금융시장 쪽으로 와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전반적인 경제 위상에 비해서 많이 처지는 편이죠. 늘 휘둘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시장 갖다가 이렇게 주도하는 외환시장 같으면 여기에 NDF 세력, 국내 증시 같으면 외국인들, 그들의 속내나 그들이 언제 팔고 사고를 도저히 감잡을 수는 없지만 그나마 여기서라도 우리 특히 정부의 이 비대칭성, 정부의 비대칭성이 뭡니까? 네가 아는 만큼 나도 안다. 네가 살면 내가 거기에 또 팔면은 그걸 갖다 이렇게 또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내가 또 매수의 힘이나 그게 있다 이런 게 이제 대칭인데 우리는 이제 전반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이 차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이게 맞더라는 얘기죠.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차트가 아직까지 맞고 특히 그 중에서도 환율은 외환시장은 굉장히 차트가 더 잘 맞는데요. 예. 이번에 1140원도 아닌 1130원대 후반까지는 열어두자 했던. 네. 자, 어제 바로 찍었습니다. 보시죠. 그쵸. 일간 차트 한번 보시면은 달러원 일간 차트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이동평균선이나 일목균형표에 자질구레한 것들 빼고. 네. 그냥 캔들하고 피보나치 레벨만 찍었습니다. 즉, 작년 9월 달에 우리가 봤던 1089원 70전 저점에서부터 우리 연초에 봤던 1211원까지 여기까지 상승세에 대해서 일단 꺾이고 나면은 어지간하면 환율 같은 거나 이 피보나치 한번 펼쳐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어지간한 HTS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정도 기능은 다 있으니까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조정 차원에서는 여기까지 올 수 있다라고 봤는데 실제 딜러들이 이쯤 오니까 접잖아요. 이 얘기는 누구나 다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난다 긴다 하는 여계 선수들도 예. 우리 역내 은행권 딜러들도 다 저 정도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쯤 오면은 설령 더 밀릴 환율이라 하더라도 일단 숏들은 한번 그 정도에서 한번 쇼커버가 나오고 저 정도였으면 다 온 거 아닌가 싶어서 기다렸던 저가 매수세력 들어오고 하는 그런 차원이죠. 여기서 우리 차트의 무서움 한 번 더 볼까? 무서움이라기보다는 또 유용성이죠. 예. 제가 이렇게 자주 강조하는 다이버전스입니다. 네. 이 보시면은 이때 상당히 한 1180원대에서부터 1211원까지 한 30원 남짓 이렇게 오르는 과정에서 가격은 올라가죠. 환율은 그렇죠. 올라갑니다만 예. 이 기술적 보조지표들의 고점은 이렇게 오히려 낮아지는 이런 그러네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추세 반전 시그널이죠. 이거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언제 꺾이느냐의 문제지 꺾이기는 꺾인다는 얘기고 꺾이면은 상당히 크게 갑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런 정도죠. 자, 그래서 일단 1136원
그쯤에 와서 일단 하락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 그거는 뭐 국제 외환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달러 인덱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메이저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인덱스. 자, 2016년 작년 5월 무렵에 이 저점에서부터 중간에 막 옵니다. 작년 2016년 자 그때 그것도 있었죠. 브렉시트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때 트럼프 대통령의 예. 당선도 있었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꺾였다면 어디쯤일까? 일단 여기 그동안 상승폭에 대해서 38.2% 한 번쯤 더 빠지더라도 한번 접힐 때가 됐다. 같이 예. 움직이는 모습이죠. 자, 그런 차원. 여기서도 다이버전스는 작동합니다. 이런 차원이라서, 1차적인 이번 하락 조정의 1차적인, 타겟은 짚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궁금한 건 이제 환율이 일단은 1130원 중반대에서 한번 멈출 것이다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고 정말로 멈추고 지금 40원대까지 뭐 여기 딜러들이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잡아줬잖아요. 네. 그러면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시장의 참가자들은 참 관심이 많고 이걸 분석을 또 언제 하느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네. 어때요? 이 더 하락이 갈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그 대목에서 이제 머리에 쥐가 나는 겁니다. 네, 쉽지 않은 거네요.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것은 뭐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정말 거침없이 쏟아내는 트럼프 대통령. 예. 그리고 이제 교수라기보다는 국가무역위원회 초대 위원장인 피터 나바로. 네. 이 사람들이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그리고 유로존의 유로화까지 해서 뭐 거의 한꺼번에 싸잡아서 이제 얘기를 해서 달러 약세를 갖다가 원한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시장은 지금까지 반응해 왔어요. 왔지만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 트럼프 저 양반이 말로만 하고 대통령 됐다고 이렇게 이른바 그 캠페인 과정에서 내세웠던 공약을 갖다가 이제 막상 대통령 되고 나서 모른 척할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게 우리가 확인되잖아요. 네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나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규제 완화도 할 것이고, 자, 아인게하라 그러면 보호무역주의 강화될 것이고. 그렇죠. 인프라 투자도 미국 제품사. 자, 미국 제품을 사주입시다. 사주고, 하도 더러워서 그러면 우리 경제부총리, 유일호 부총리도 그러셨잖아요. 예. 할 수 없네. 우리도 경상수지 줄여야겠다. 대미, 흑자 줄여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뭐, 중동에서만 원유를 들어올 게 아니라 미국산 셰일 오일도 사주자. 예. 이런 얘기고, 미국 자동차 좀 사주자. 그 기름 많이 잡아먹는. 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이제 달러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이고, 진짜 재정정책을 갖다가 확대한다. 인프라 투자를 한다. 이거 분명 인플레 만들 것이고, 또 적자 때문에 재정을 만들려면은 또 국채 발행해야 될 것이고, 예. 즉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거는 달러 강이거든요. 암만 생각해봐도. 근데 이제 말로 달러 약을 하겠다고 하니까 시장도 이제 주춤주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려운 국면인데 아마 단기적인 힌트는 이번 주말 아베 총리하고 이제 이틀에 걸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워싱턴에서 정상회담하고 같이 에어포스 원 태워서 플로리다 가서 골프단 치고 네. 아주 분위기 좋게 극진한 대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베 총리를 대놓고 면전에서 환율 얘기하려는지 그동안 너희들 개념 없는 오바마 행정부 8년 하에 너가 좋은 세월 보냈잖아. 너가 마음대로 엔화 약세했잖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시장은 하하 좀 더 달러 약으로 가야겠다라고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언급보다는 다른 쪽으로 무슨 뭐 동아시아 쪽의 안보, 예. 뭐 어떤 국제 정세 내지는 어떤 통상 이런 쪽으로 이제 간다면은 시장은 또 가겠죠. 이번 주말에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 결과 한번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토록 아베 총리가 기다렸던 정상회담이 네. 결국에는 그 두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제 뭐 기축 통화에 대해서 두 개의 예. 기축 통화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 부분의 네. 흐름을 가져간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으니까 주말 지나고 다음 주에 이 얘기해 보면 또 흥미진진할 그래야 것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이제 공약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중에 도드 프랭크법 대폭 수정 폐지 얘기 나왔는데 진짜 한대요. 와, 굉장히 진짜 강하게 가는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미국 시장은 금융주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 네. 우리 시장은 또 막상 열고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참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 같은데 네. 이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저희가? 예. 일단 뭐 한번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한번 확인하고 가시죠. 네네. 자, 그럼 골드만삭스 한번 보실까요? 네. 골드만삭스 주가 보시면은 자 진짜 이렇습니다. 가파르게 올라왔죠. 네, 가파르게 올라왔죠.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저기 11월
11월 이 무렵. 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나서 이런 상황인데. 네. 자, 요 부분. 그럼 오른쪽 끝부분에 그럼 최근 한 이틀 이렇게 올랐던 거는 뭐냐? 방금 말씀하신 도드 프랭크법? 폐지 혹은 수정. 폐지 혹은 수정. 예. 이거에 대한 한번 검토해봐라 하는 얘기죠. 네네. 자, 그 두꺼운 엄청난 법안 자체만 400여 개. 전체 페이지로서 6,000페이지가 넘는다는 그 도드 프랭크법.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은 전 세계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좀 전에 여기서 이 차트에서 이 골드만삭스죠? 네. 골드만삭스 아래 이 두 사람. 자, 왼쪽은 게리 콘. 골드만삭스의 넘버 2였죠. 네. 여기가 지금 NEC. 내셔널 이코노믹 카운슬이니까 국가경제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지금 오바마 때 폴 볼커가 했던 자리. 저 오른쪽은 이제 내각 쪽에서 아직까지 청문회 인정 끝나지 않은 걸로 압니다만 스티브 무누신 둘 다 골드만삭스 출신이죠. 네네. 자, 그 다음에 이 사진도 보시죠. 이 양반 지금 하얀 원으로 표시했는 여기가 게리 콘입니다. 자, 이 행정명령 하고 나서 사인하는 거 사진이 하도 많은 중에 이거는 그거죠. 여기는 펜스 부통령이고. 네. 이게 지금 도드 프랭크법 한번 검토해보라는 행정명령입니다. 바로 옆에 누가 있느냐? 게리 콘이죠. 네. 뭐 시장이 딱 생각하던 그대로죠. 게리 콘이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렇다면 뭐 골드만삭스 세상에 오네. 골드만삭스 즉 월가의 세상에 오네. 월가가 하는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이렇습니다. 자, 우리 뭐 지수하고 각 종목별 뭐 의미 없는 즉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수가 의미 없는 시장 된 지는 오래됐습니다만 네네. 여기서 아래쪽에 이제 눈길을 끄는 거는 이거죠. 금년 들어서 2월이 됐는데도 거래량 보세요. 형편없죠. 그렇죠. 거래량 형편없고 네. RSI만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버전스 같은 게 관찰됩니다. 자, 뭐 우리 투자자 여러분 참 답답하신 국면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뭘 봐서 우리 증시가 날아가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뭘 봐서? 뭐 실적 좋은 종목도 한계가 있고 요즘은 뭐 삼성전자 하나만 봤습니다만 삼성전자도 지금 뭐 중국의 오폰가요? 예. 아주 그 뭐 더 싼 스마트폰에 아주 뭐 카메라 화질은 대박인가 보던데. 플래그십 모델들이 참 중국계 좋아졌더라고요. 네. 확실히. 뭐 그런 상황에 예. 그렇다면 앞으로 좋아질 것이 있는가를 떠나서 지금 이제 현재 이 탄핵 국면, 우리나라 정치 국면 이것이 굉장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탄핵 기각인지 인용인지 이 자체는 이제 불투명해졌고요. 어느 쪽이든 그 이유를 생각하면 깝깝합니다. 더 우리 국민들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 뭐죠? 지금 대선 주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중에 우리 국민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내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찍겠다 싶은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아, 맞아요. 예. 이게 이제 깝깝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면 외국인들이 보는 우리 시장 마찬가지죠. 뭐 지수가 오를 수가 있나요?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틈만 나면 올라옵니다. 상장되면서 신규 상장 막 예. 올라오는 거죠.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돈은 안 한데 계속 종목만 늘어나니 뭐 오를 만한 틈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구조적인 문제. 그거다 좀 벌만 하면은 지수 이용해서 좀 벌만 해보면 시장을 전체적으로 사겠다 팔겠다. 이거 뭐 좀 벌면 세금 다 뜯기고. 이러면 전반적인 어떤 구조적으로 시장 지원도 없는 가운데에 뭐 중국이나 뭐나 할 것 없이 거기다가 유럽도 정치 불안하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 지금 이제 참 답답한 국면에서 견뎌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다 대놓고 날아간다. 이제는 미안해서 그런지 이렇게 관련 사이트에도 대세 상승이라는 내자는 없어지더만요. 슬며시 그게 사라지면서 네. 종목별 순환매라는 얘기로 이제 지금 그런 리포트들이 얘기는 싹 하는 거예요. 바뀌고 있어요. 종목별 순환매. 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안 간다는 얘기죠. 예. 참 시장이 어렵다라는 그리고 이제 미국발 예. 이슈들이 워낙에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도드 프랭크법부터 해갖고 이게 뭔지도 잘 모르는데 시장 참가자들은 참 힘든 상황이에요. 네. 거기다 이제 유럽 얘기를 좀 해보자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드라기 총재가 뭐 트럼프의 유로화에 대한 그 환율 조작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지금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잖아요. 네. 결국 부정적인 태도인 건데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서 22뿐만이 아니라 미 연준 인사들도 지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중앙은행들이 금융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이유가 참 궁금해지는 시점이 왔는데 드디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한 해답을 좀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근데 도드 프랭크법, 아까 뭐 슬쩍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만 굉장히 방대한 양입니다. 6,000페이지. 예. 그리고 뭐 저 자신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뭐죠? 결국 99년에
클린턴 집권 2기 때 그 월가의 등살과 로비에 네. 이제 글래스-스티글법, 이미 그 당시에 유명무실해졌던 글래스-스티글법, 대공황 때 만들어졌던, 즉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사이에 확실한 어떤 업무 구분을 줬던 이 법을 폐지하고 너가 뭐 마음대로 해봐라.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금융지주회사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주회사 아래에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전부 섞여서 업무에 거죠. 예, 한 거죠. 그것이 이제 만들었던 세상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셨든 안 보셨든 복습하는 차원에서라도 요즘은 이렇게 뭐 TV 기능이 좋지 않습니까? 그쵸. 영화 시리즈 다시 보기 해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거 아니면 인사이드 잡 같은 영화를 갖다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월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금융위 이전에 그 시절. 버블이 껴있는 버블이 끼어있는 시절. 버블도 자신들이 만들고 그것이 버블인 줄 알고 그런데 보면 우리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쓰레기나 다름없는 모기지 채권을 막 발행하는 그 개들이 그 모기지로 인해서 세상 망할 걸 알고 공매도를 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또 실제 팩트였고. 예. 자, 그렇게 하니까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규제가 없이 부음하게도 만들었다가 이것이 분명 버블이 끼었고 과대하다 싶을 때는 먼저 그게 풀어버리고. 또 공매도까지 치고 해서 위로도 먹고 아래로도 먹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도드 프랭크법의 기능이 그거였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 턱없는 거품이 끼는 것 방지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관점에서는 해치펀드나 주요 아이비들 보기에는 이 시장이 가두리가 되면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앙은행들은 연준이나 20이나 할 것 없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세상이 망할 것 같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초법적인 모랄 해스드라는 욕을 들어가면서까지 2008년에 그런 식으로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네. 그 썩은 자산들을 다 떠안았잖아요. 그쵸, 매입했죠, 다. 예. 그게 결국 정부가 떠안은 셈인데 그 금융권이 저지른 모든 닥치슬 모든 국민들이 다 n분지 1로 그냥 부담하는 네. 자, 그런 세상이 또 가서야 되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만 이제 계속해서 그거 갖고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들은 다시는 우리는 그럴 우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측면에서 소극적인 거고, 일단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월가의 사람들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쵸.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조금 더 힘이 있고 예. 중앙은행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임명당하는 사람들이고 야, 뭐 이거 그런 이제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중국 보면은 1월 외환 보유고가 나왔는데 3조 달러 아래로 드디어 내려섰다라고 3조 달러가 참 마지노선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았고 소장님도 그 말씀을 지난번에 좀 해주셨던 걸로 아는데 네. 결국에는 이 얘기가 나오면 좀 과대 포장된 건 아닌가라는 시장이 좀 호들갑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게 네네. 3조 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중국 붕괴, 뭐 위기, 버블 뭐 이런 얘기들 꼭 나오잖아요. 어떻게 저희가 이건 또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이제 워낙에 급해서 그런데요. 네. 요거는 이제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온 그래프입니다. 네.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이제 2014년에 3조 9,930억 엄청 많았네요. 달러니까 예. 이게 거의 4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한 31개월 만에 채 3년이 안 되는 사이에 자 2조 이제 지난 1월 달에 2조 9,980억 달러. 이 얘기는 한 25% 이제 또 절감됐던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3조가 깨졌다. 이제 뭐 IB들이 여기저기 이제 각자가 계산해서 그래도 중국 정도 되는 덩치의 경제를 갖다가 무난하게 운영하려면 한 2조 6천억 달러는 돼야 안 되겠나. 그게 마지노다. 어떤 데는 2조 8천억, 2조 5천억 하는데 아직은 약간의 여유가 있고 네. 저의 관점은 뭐 저 정도만 해도 얼마나 많은 거냐 하는 얘기고 저 정도만 갖고도 얼마든지 중국은 대처할 수 있다. 자꾸 미국이 중국을 갖고 갈군다면은 우리 외환보유고 좀 더 헐 수도 있다. 그 얘기는 미국 국채 팔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의 얘기가 되겠고 네. 또 이걸로 또 당장 위안화 관련한 환율 조작국 얘기 또 이렇게 체면치레는 한 거 아닌가요? 우리 봐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위안화 약세 막아왔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중국발 위기 금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시진핑 주석이 다시 또 뭐 자기에게는 보장된 5년입니다만 좀 더 이렇게 탄탄하게 집권 임기 후반부로 갖다가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뭐 단돌이
할 거라고 봅니다. 금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금년은 그래도 너무 이제 3조 달러 아래다 중국발 위기를 논하기 좀 오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보다는 유럽적인 것 같습니다. 네. 차차 얘기하시죠. 다음 주에는 재밌는 얘기가 되겠네요. 아베와 트럼프의 만남이 성사가 됐습니다. 이번 주말에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이 문제를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죠.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님과 알찬 시간 가졌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3시 1분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28분 40초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의 특징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조금 전에 좀 이야기를 간략하게 글로벌 증시와 엮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참 못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답답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기업들이 실적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실적들이 워낙 좀 답답하다 보니까, 증시도 지금 상당히 답답한 국면에 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버슈팅 구간에서 기업들의 어닝 모멘텀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줘야만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수가 지금은 많이 오르지 못하고 더 이상 좀 하락하는 포지션을 이제 구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증시는 국제유가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하락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더불어서 이탈리아의 주요 은행 실적들, 그리고 한국의 옵션 만기일도 내일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좀 확대가 되어 있기도 하고, 선물들 지금 외국인들 선물 옵션들이 모두 하방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통해서 좀 공매도도 좀 많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많은 매도를 통해서 지금 지수를 좀 하방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지금 주목할 수 있는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수출 증가율 정도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년 대비해서 2.7%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지표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지표들이 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실적 시즌이 좀 지나야만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좀 부각이 되면서 지수가 좀 더 오를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된 실적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한 저번 주까지 1837개 중에서 한 400여 개 정도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가이던스가 있는 기업들은 한 121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한 건 한 25%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들이 한 25%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60% 정도의 기업들은 지금 거의 다 어닝 쇼크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지금 가이던스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70% 정도가 실적을 발표한 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닝 쇼크를 기록한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닝 모멘텀을 기대하기에는 지수의 어떤 상승을 이끌어내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매출의 컨센서스 같은 경우 100조를 바라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38조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좀 잘 나온다고 해도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적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기에는 좀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장사 기준들을 좀 보면 금융이나 건강관리, 그리고 소비재, 필수 소비재, 소재 이러한 부분에서 모두 쇼크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그나마 덜 쇼크를 기록한 업종은 유틸리티라든지 전기통신, 그리고 IT 정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좀 서프라이즈가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그리고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어닝 쇼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부분이 눈에 좀 귀에 잘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장 특징적인 뉴스들 살펴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자, 먼저 만도 이야기입니다. 아까 오인의 투자 전략에서도 나온 종목인데요. 자동차 섹터 오랜만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만도가 오늘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오랜만에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고요. 다음입니다. 미코 원익 IPS 실적에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대 이상의 실적 개선 소식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OCI 소식도 다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4년 만에 드디어 적자 탈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도 9만 원을 넘어서면서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IG 넥스원 소식인데요. 기대 이하의 4분기 실적이 나왔다. 좀 부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적도 같이 못 가고 주가도 못 가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SK케미칼 소식입니다. SK가스 실적 호조에 상쇄됐다라는 이야기인데 SK가스 호조로 30% 이상의 외형 성장을 이뤄냈다라는 소식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잠시 뒤에 SK케미칼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주 소식입니다. 중국으로 가는 중국선 약화 우려로 하락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사드발 이슈가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에 대한 전방위적 무역 보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주도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만도 소식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섹터가 요즘에 잘 못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만도가 체면 치레를 좀 했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뭐 자동차가 지금 거의 다 못 가는 상황이었는데 만도가 지금 오랜만에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연을 해주면서 자동차 섹터에 좀 상승 바람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4분기 호실적으로 인해서 연간 OPM이 발표가 됐는데요. 연간 가이던스로 지금 대비해서 한 5% 정도 상회하는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로 지금은 19% 정도 증가를 해서 1.7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 정도로 지금 41% 정도 많이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영업이익률로는 6.4%를 지금 기록을 한 상황인데 이 실적이 지금 14년 2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만도가 사실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역시 이러한 부분에 있다. 역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 또 거기에 따라주는 영업이익률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만도가 상당히 잘 오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컨센서스를 좀 본다면 전방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뭐 우려감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고 현대차나 뭐 기아차 이러한 전방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이 짙고 그에 따라서 만도와 같은 하위 부품 업체들도 역시 우려가 상당히 짙은 상황이었는데 만도가 지금 이렇게 잘 나온 실적을 좀 본다면 아무래도 매출 다변화 이러한 부분들이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국의 로컬 업체들 매출 비중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더불어서 뭐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품 믹스를 통해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뭐 조인트 벤처를 맺고 있는 길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전년 동기 대비로 약 58%나 증가하는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반영이 되면서 만도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중국에서는 친환경차 지금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고 기술 규제 확대 이러한 부분들 뭐 소비자들이 또 퀄리티 강화 요구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반영이 되면서 고부가가치들은 특히 옵션이라고 좀 부르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면서 만도의 부품들이 많이 나갔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대차 내에서도 뭐 ADAS의 비중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 모두 부품 수주가 늘어나면서 외형도 늘었고 수익성도 제고가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플러스 효과로 작용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최근 이슈를 본다면 뭐 그랜저의 신규 수주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SUV의 물량 확대 이러한 부분들 상당히 영향력이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이러한 기조는 좀 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미국 공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전년 동기 대비로 30% 이상 증가하면서 거의 외형 성장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미국의 빅3, 뭐 GM이나 포드 이런 차들 또 FCA와 혼다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반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현대차와 어떤 기아차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미국의 빅3 업체들과 같이 주가 동조 현상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 1분기 전망을 좀 보면 사실상 지금 그렇게 뭐 견조하게 나올 거는 같습니다. 다만 어떤 폭발적인 성장을 좀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지금 1분기 실적이 국내 공장의 생산 감소가 좀 겹쳐 있고 중국 부진 등의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1분기는 좀 기저 효과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좋은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다만 회사가 올해 상반기보다는 좀 더 하반기를 좀 기대해달라 상저하고의 내용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더 참고해서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상저하고라면 더 잘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아무래도 상반기에도 좀 상반기도 안정적으로 이어가겠지만 하반기에 좀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두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 하반기가 더 기대가 된다고 하니 투자자분들께서도 만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미코라는 종목인데 좀 생소한 종목인 것 같아요. 원익 IPS와 같이 간다, 부품 공급 얘기도 있고요. 어떤 종목인지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우선 사실 미코가 워낙 또 중소형주기도 하고 기업들의 리포트가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네. 좀 보기가 힘든 종목인데 오늘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자료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탐방을 갔던 내용들을 좀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원익 IPS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 삼성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혜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16년 매출도 상당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17년 전망 공시를 통해서 올해도 상당히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치를 내놓았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강세가 상당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원익 IPS 내에서도 부품들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전망 기업이 삼성에서 중국의 공장, 평택라이팅에 모두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장비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원익 IPS가 거기에 따라 들어가고요. 그에 따라서 거기에 부품을 공급을 하는 미코가 바로 좀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코 같은 사업 내용을 좀 본다면 장비의 반도체를 가공하는 챔버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을 하는 건데 여기에 히터라든지 ESC, 하부 전극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품들이 모두 삼성향으로 투자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 부분 좀 매출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히터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 이슈가 있었는데 이걸 미코가 개발을 해서 원익 IPS에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라믹 히터 같은 경우를 좀 원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미코가 이걸 개발을 해내고 국산화를 시켜내고 거기에 따라서 좋은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ES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웨이퍼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에칭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지가 않은데 원익이나 SM 정도만 하고 있는데 원익 같은 경우 상당히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미코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수혜를 봤다. 그리고 이러한 수혜 부분들이 모두 매출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SK 하이닉스 쪽에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이 투자를 하면 SK 하이닉스 당연히 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품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하부 전극 같은 경우에 삼성과 LGD 캐파 투자에 따라서 매출이 일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출이 좀 잘 나왔고 중국의 지금 4대 메이저 반도체 개발 매출이 일부 반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반영이 좀 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삼성이나 지금 SK 하이닉스가 투자를 한다면 그 이후에 중국의 4대 메이저 업체들이 같이 좀 따라오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원익 IPS나 미코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좀 더 전망 산업에서 캐파 투자가 끊기더라도 중국발로도 매출이 좀 더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코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좀 더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회사가 있습니다. 코미코라고 하는 기업들에 좀 더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캐파 투자가 이미 이루어졌고 가동이 된다면 캐파라든지 혹은 반도체 같은 부분에 세정 이슈가 좀 있습니다. 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정이나 코팅 물량들 증가될 것을 좀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 모두 후공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로 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미코 같은 경우 이제 투자가 끝났기 때문에 장비 수준 없겠지만 세정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코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생소한 종목일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반도체 후공정을 하는 그리고 삼성 쪽과 이제 2차 납품 업체 정도로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OCI 소식입니다. OCI가 2거래일 연속 또 하락을 했었는데 2거래일 연속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이 나왔는데 4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참 고무적인 소식일 것 같아요. 기업사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계속 적자를 좀 기록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마저 힘들었을 텐데 이제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올해에도 이러한 기조가 좀 이어질 것으로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조금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폭발적인 성장력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 좀 올해처럼 작년처럼 좀 흑자를 전반적으로 좀 간신히 유지하는 수준을 갈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갈리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간신히 좀 4분기 좀 적자가 좀 생각보다 적자폭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에도 그렇게 흑자를 이어가긴 하겠지만 그 흑자폭이
그렇게 크진 않겠다라고 좀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4분기 실적 먼저 짚어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 매출액은 2조, 영업이익은 한 1,200원 가량 좀 기록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흑자가 나왔던 이유는 원가에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폴리실리콘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많이 절감을 했고 특히 지금 OCI 머티리얼즈와 발전소 매각을 통해서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좀 개선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원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영업이익을 위해서 좀 표면적인 이유로 좀 말을 한 것 같고요. 흑자를 좀 더 기록할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뭐 OCI 멀티리얼스나 지금 발전소 매각을 통해서 현금이 좀 유입이 됐기 때문에 흑자가 좀 더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을 회계적인 처리를 통해서 앞으로 좀 뿌려준다면 올해도 좀 이러한 부분들이 매출로 지속적으로 인식이 되면서 재무제가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는 지금 사실상 매출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는 흑자를 좀 기록을 하겠지만 그 폭이 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입을 갚으면서 뭐 기타 부대 비용들이 좀 많이 줄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지금 뭐 석유, 화학 또는 뭐 카본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수익성이 상당히 뭐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올해도 좀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계획을 보면 지금 매출을 꾸준히 상승시킨다기보다는 재무 구조를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회사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애널리스트들도 뭐 좋다. 아직은 좀 더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부분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의견 쪽에 무게를 좀 두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1분기에는 알라모 5의 매각 그리고 폴리실리콘이나 카본 이러한 소재들의 이익 확대가 이루어져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로 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조금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박스권 상단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너무 잘 나온 만큼 좀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안 나오게 된다면 금방이라도 매출 수급이 좀 빠질 수가 있는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 보면 사실상 메릴린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CS 증권과 같은 단기 투자를 좀 지향하는 지금 증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들도 금방 나갈 수가 있는 물량입니다. 아무래도 뭐 박스권 상당히 좀 도달한다면 수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좀 주춤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올해 전망 자체도 그렇게 사실상 좋지가 않기 때문에 뭐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급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타이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OCI가 그렇게 올해에도 흑자를 좀 시현을 하겠지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OCI 지금 여러 가지 뭐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긍정적인 관측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하나하나 좀 면밀하게 뭐 체크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스권 상단까지는 그래도 가능할 것 같다 OCI 이야기 들어봤고요. LIG 넥스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오늘 5.23%나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주가 낙폭이 큰데 실적이 좀 부진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뭐 작년부터 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부진한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가 16년 초반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기조가 당분간 좀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뭐 4분기 실적을 좀 본다면 지금 뭐 YOY를 뭐 8% 정도 감소를 좀 했고요. 그에 따라서 매출이 한 5,900억 원 정도 나는데 이게 상당히 좀 부진한 실적이다. 지속적으로 실적이 좀 꺾이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은 2.7%를 공시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좀 많이 꺾이더라도 영업이익률 같은 건 좀 유지가 되어만 준다면 지속적으로 뭐 주가 좀 옆으로 횡보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텐데 영업이익률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힘든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지금 지휘통제나 뭐 통신과 항공정자 부분에서 수익성 높은 사업들이 사실상 매출 인식이 모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지금 개발사업 손실 충당금들이 모두 반영이 되었습니다. 대부분들의 기업들이 모두 4분기에 많은 손실금이나 뭐 충당금 이러한 비용들을 모두 반영을 하기 때문에 4분기에 특히 좀 실적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 이런 건 좀 계절성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뭐 88억 원의 법인세 환입 요인이 있기 때문에 순이익이 조금 양호하게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일회성 손익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에는 이러한 법인세 환입을 좀 기대하기는 살짝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16년 신규 수주를 좀 본다면 지금 7,600억 원 정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16년 말 지금 수주 잔고는 약 4.6조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1조 정도 이상 감소를 했기 때문에 17년 수주 모멘텀이 더 이상 없다면 아무래도 매출이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 것 같고
더불어서 뭐 수익성 높은 사업들이 모두 매출이 지금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 수주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17년에 좀 기대할 수 있는 건 TMMR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뭐 전술 다대역 다기능 무전기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개발이 지금 마무리가 된다면 18년에 양산 수주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17년 같은 경우에 뚜렷한 어떤 수주 모멘텀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18년부터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스토리가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방 예산 규모가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배정되는 예산이 감소할 것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방과 관련된 방산주들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여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다음 소식은 SK케미칼, SK가스 소식인데 SK가스가 오늘 특히 많이 오르네요. 장중에 지금 8% 가까운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이 또 잘 나왔나 봐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SK케미칼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먼저 발표를 했는데 SK가스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자회사 SK가스 실적을 좀 더 본다면 지금 LPG 물량 증대가 가장 컸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왔고요. 이러한 기조는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LPG 시장에서 SK가스 점유율이 그동안 뭐 한 35% 정도에 머물렀다가 지금 현재까지는 한 45%까지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뭐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에 또 LPG 본격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가 컨트랙 프라이스를 상당히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상당히 낮추고 있기 때문에 SK가스가 여기서 뭐 수입을 하면서 원가에서도 상당히 지금 경쟁력 있게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올해 주가도 지금 주가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뭐 워낙 약세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실적이 지금 사실상 08년 이후에 거의 사상 최대치에 가까운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 강세를 보이는 데는 역시 이유가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올해는 지금 워낙 기저효과 좀 보일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아마도 작년에 좀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부분도 좀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6년 같은 경우에 이제 유가의 뭐 급반등이나 워낙 약세와 같은 매크로 지표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잘 나왔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17년 같은 경우 이제 안정화 단계로 좀 접어들었다라고 회사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올해 어떤 실적이 좀 큰 기조는 없겠다, 큰 기저 효과는 없을 것이고 다만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이러한 전반적인 실적은 4분기가 상당히 부진했지만 SK가스가 좀 더 나아지면서 그나마 좀 상세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SK케미칼 좀 더 짚어드리면 지금 별도 기준에서는 화학 부문, 그릴케미칼 사업 부문이라고 하는데요. 견조한 실적 나왔습니다. 올해 좀 더 기대가 되는 거는 다만 볼 수 있는 건 모멘텀적인 측면 좀 더 볼 수가 있는 건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하는 바이오 부분 좀 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이 느리지만 좀 개선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16년까지는 좀 적자를 시현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못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 백신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세포 배양 독감 또는 뭐 프리미엄 백신 중심으로 지금 빠르게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뭐 대상포진 백신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지금 외국계 제약사에서 제품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품목들이기 때문에 추후에 뭐 자체 제품화를 한다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의 지금 CSL에 라이센스 아웃을 한 품목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로열티 수치 5% 정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CSL 같은 경우에는 도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매출 규모가 모두 연간 7천억 원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5% 정도만 로열티 수치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상당히 라이프 사이언스 부분에서 하반기에 흑자를 좀 더 시현을 한다면 SK케미칼 역시도 실적이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나아질 수가 있겠다 라고 좀 더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4분기 같은 경우에 PETG에서 상당히 견조한 수요가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화학 부분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수가 있겠고, 하반기에 바이오 에너지 이러한 부분에 실적이 잘 나와준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하반기부터 SK케미칼 좀 더 볼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항공주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가 뭐 계속해서 힘들어요. 예, 맞습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에 사실상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좀 더 본다면 뭐 지금 여행객이라든지 혹은 뭐 화물 수송량 지표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 나와주고 있지만 항공사별의 영업 실적이 상당히 좀 미흡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제트 유가가 상당히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뭐 중국의 한류 금지 조치들이 좀 늦게
발표가 그 지표도 좀 올라와주면서 중국산에 대한 부진이 실제로 지금 지표상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단에서 상당히 좀 많이 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사드와 관련된 이슈들이 진전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투자 의견이 나오는 항공사들은 대한항공이나 이런 아시아나항공들이 아니고요. 저가항공사 위주로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내수가 상당히 좀 활발하게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지금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는 좀 더 봐드린다면 올해 1월에 운항 항공수를 본다면 거의 48%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항공 섹터가 지금 실적과 관련된 이슈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하락이 있을 때마다 제주항공 같은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수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항공주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별별 종목 짚어봐야 될 텐데 좀 짧게 별별 종목 짚어보면서 별점 주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첫 번째 종목은 LS전선 아시아라고 좀 하는 종목을 가져왔고요. 네.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베트남 쪽에 상당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전선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든다기보다는 베트남에서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전신주가 상당히 많이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베트남 정부에서 상당히 지금 위협적이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을 모두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수주가 지금 나와주고 있고, 전체 한 10억 불 정도 지금 수주가 나는데, 이 중에서 LS전선 아시아가 지금 하반기에 한 5억 불 정도 수주를 했고, 추가적으로 5억 불 2차 수주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사실상 전선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베트남이 LS전선 아시아에만 수주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해외에서 들어오려면 진입 장벽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을 지금 배우기 위해서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한 3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납기 레퍼런스를 지금 베트남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려면 사실상 1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10년의 시간 동안에는 LS전선 아시아가 상당히 베트남에서 지속적으로 수주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더 봐드린다면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오버행 이슈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버행 이슈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추세적으로 본다면 조금 적당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고요. 다만 흐름을 본다면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단을 찍으면 좀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본다. 현재가부터 매수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별점 3점, 수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2점 정도 드렸고, 재료 같은 경우에는 괜찮기 때문에 3점 정도 드렸습니다. 네, LS전선 아시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별점 들어봤습니다. 차트와 재료의 별세, 수급의 별 2개 확인해 봤습니다. 자, 현재 시각이 3시 25분 55초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4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바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2066.70포인트입니다. 0.4% 정도 하락했고요. 2060포인트 위에서는 현재 움직여주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래도 장 중반보다는 다시 많이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을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만나보면 좀 더 쉽겠죠. 자, 보시다시피 오늘은 2072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2052포인트까지 급격하게 좀 밀리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후에 다시금 낙폭 회복하면서 꾸준히 상승을 했고, 2060선이 조금 위태롭긴 했지만 2065포인트까지 현재 상승을 다시 했다. 그래서 10포인트 정도 하락으로 오늘 마감이 예상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들은 어땠는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사고, 그리고 외국인이 파는 모습은 여전합니다. 개인이 1142억 원, 기관이 1287억 원 사고요.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1259억 원, 연기금이 349억 원 삽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3천억 원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합쳐서 4,500억 원이 넘는 순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파란불이 좀 더 많습니다. 삼성전자 1% 하락. 192만 원대까지 어느새 200만 원 찍고 나서 많이 빠졌네요. SK하이닉스 오늘 다시금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1,300원이나 상승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하락, 현대차는 보합권, 한국전력도 4만 원 초반대까지 어느새 내려왔습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 어제 80만원 터치한 이후에 7,000원 정도 또 소폭의 하락 오늘 보입니다. 삼성물산도 1,000원 하락하고요. 현대모비스 오늘 1,500원 하락하면서 24만 2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포스코도 1,000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삼성생명이 시가총액 12종목으로 다시금 올라오면서 오늘 1,000원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608포인트에서 현재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0.05% 하락,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일중 흐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09포인트에 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시가가 고가였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이내 상승폭 반납하면서 10시 조금 넘어서는 이제 604포인트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승폭 하락폭 반납을 하면서 조금씩 상승을 했고 현재 608포인트 약보합권까지 강하게 올라와 주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많이 지수가 만회가 됐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수급 주체가 좀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개인이 110억 원, 외국인이 237억 원 삽니다. 하지만 기관이 386억 원 여전히 팔고 있고요. 기관은 5거래일째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 주체로는 금융투자가 44억 원, 투신이 65억 원, 연기금이 135억 원이나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어제는 363억 원을 팔았는데 현재는 237억 원을 사고 있다라는 변화된 포지션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500원 정도 상승합니다. 오늘 하락 추세였는데 다시금 또 상승 반전했고요. 카카오는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합니다. 1,500원 오늘도 소폭 상승하면서 8만원 근접한 모습 보여줍니다. 반대로 CJENM은 가파르게 올라왔던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요 며칠 받고 있죠. 82,000원대까지 조정이 나옵니다. 메디톡스도 8,100원 조정받고요. 로엔이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700원 상승하면서 77,300원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179,700원, 3,300원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5위에서 6위로 밀려났고요. 코미팜은 0.3% 하락, 바이로메드도 104,500원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GS홈쇼핑이 시가총액 9위까지 어느새 올라오면서 197,200원, 파라다이스도 오늘 200원 상승하는 모습,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월 8일 수요일 클로징벨이 울렸습니다. 이제 지수가 정리가 좀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감 지수는 코스피는 2064포인트에서 현재 정리가 좀 위아래로 되어 가고 있는 모습. 코스닥은 608포인트에서 정리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 마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상 지금 뭐 실적 발표된 것 쭉 보니까 거의 뭐 어닝 쇼크 격도 좀 많다 보니까 지수가 좀 하방으로 좀 구축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내일 특히 옵션 만기일이 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 자기네들 걸어놓은 거에 따라서 지수를 좀 움직여주고 있다. 삼성전자를 통해서 뭐 SK 하이닉스나 현대차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 모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가 좀 올라가기에는 기관들이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좀 많은 물량 공세를 보여주면서 지수가 좀 올라가기 좀 힘들어 보이고요. 내일 같은 경우 좀 옵션 만기일이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 끝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좀 실적 위주의 좋은 장세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좀 본다면 아무래도 뭐 오늘 지수가 좀 분봉을 좀 본다면 막판 좀 올랐는데 아무래도 니케이 지수가 좀 막판 좀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일부 자금이 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지금 2065선에서 좀 마감이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상승 마감을 좀 했는데요. 608포인트 정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상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이 좀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게 좀 오르기 좀 힘들어 보이고요. 지금 대형주 위주의 특히 대형주 중에서도 거의 다 대형주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상당히 좀 실적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외면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16년 실적이 잘 안 나온다고 해도 17년 1분기부터 실적이 잘 나와준다면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지고 있는 종목들 홀딩해서 가져가는 모습을 좀 더 보여야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에 대한 정리 쭉 나눠봤습니다. 코스피는 2065.08포인트 10포인트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0.11포인트 상승하면서 608.83포인트로 빨간불로 마감이 됐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선물과 외환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연못의 올드퓨처 골드스탁연구소
원혜남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늘은 어떤 선물 시장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네. 오늘 국내 선물 보시는 분들, 정말 본격적으로 조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내일이 만기일이라서 그런지 10시가 넘어서부터는 나름대로 좀 저력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지금 이 시장의 흐름을 보면 제가 오늘 원모어 타임이다라고 해서 제목을 좀 정해봤는데요. 원모어 타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수도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고, 또 S&P라든가 이런 지수도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금선물이라든가 최근에 국채라든가 이런 쪽들이 가파른 상승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또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져서 제목을 좀 원모어 타임이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흐름이 S&P 500의 차트입니다. S&P 500 차트를 보시면 뭔가 조정을 받은 것 같지만 조정의 폭은 크지 않은 그런 흐름들을 좀 가지고 있죠. 자,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 지난번에 급등하고 급상승을 하고 나서 이렇게 계속 변동폭이, 그러니까 변동이 아주 크지 않은 상태의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S&P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었죠. 다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체감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체감지수가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오히려 아시아 증시가 좀 안정을 찾아가면서 S&P도 강한 흐름을 좀 가지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보면은 지금 뭐 니케이 지수라든가 이런 쪽들이 나름대로 이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강한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오늘 같은 경우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중국 시장이 별 얘기가 없었는데 원래 4월 달에 그 환율 조작국에 대한 이런 지정 명령 이런 얘기 때문에 오늘 외환 보유를 굉장히 많이 줄였잖아요, 양초반에. 그래서 우리 국내 시장들 없고 전반적으로 아침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뭔가 이런 그런 어떤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 시간대에 5일 같은 경우 6시 35분에 그 API 원유 재고 발표가 있으면서 급락을 보여줬고요. 상대적으로 골드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줬고 10년 국채도 어제 말씀드렸을 때 125 정도가 되면 우리 금리를 따진다면 한 2.38%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이면 많이 높아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더 보였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칫 혼선이 좀 빚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연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 그런 흐름보다는 조금 치고 빠지는 매매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다시 한번 시장을 종목마다 다시 보자라는 것은 오늘 제가 이 포인트를 잡아보고 있는 것은 골드와 10년 국채가 조정권에 좀 들어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고점에 너무 약간 과하게 매수가 된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여져 있는 게 10년 국채 흐름입니다. 이거는 일봉의 흐름이에요. 아이고, 이거 제가 이 키보드를 해놨더니 지저분해졌네요. 자, 일봉의 흐름인데요. 일봉의 흐름을 보면 올라갈 자리가 많아 보이죠. 그러나 이 국채라는 거는 그렇게 종목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빠지고 우리 금리에 대한 영향 때문에 많이 빠진 후 일정 부분 올라온 턱에 놓여 있다라는 점이고 상대적으로 최근 금속에 있어서 골드 같은 경우는 많이 상승을 보였다가 급락을 했었죠. 우리 12월 달까지 급락을 하고 최근 12월 18일 기준으로 아주 가파른 상승을 보였었던 게 골드 시세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안전자산, 즉 채권 시장에서 그동안에 매도를 했었던 사례들이 팔고 나간다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되겠죠. 또 금선물이 급등을 한다면은 이 시장이 지금 이제 위험 자산이 주식 시장에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져서 단기간에 조금 과열권에 들어와 있는 이 골드 금선물 시세도 조정을 조금 눌림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금리인 제가 늘상 얘기해드리는 이렇게 S&P와 반대로 봐야 되는 이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도 현 구간에서는 조정이 좀 필요한 자리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일봉은 하나의 어떤 방향으로 보는 거지만 우리가 분봉이나 틱봉을 보는 것은 매매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앞에 고점 세 번의 봉우리를 만들고 주춤주춤거리고 있는 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미증시가 연일 이틀 정도 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상승 기조를 좀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에 이 화면은 달러 인덱스이고요. 왼쪽에 화면은 10년물 국채입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한동안 하락을 보였었을 때 시장이 주춤주춤거렸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다시 안정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 강세는 주가 강세를 항상 보이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미증시가 조금 반등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라고 보여져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반대편인 이 채권 시장이 이렇게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매도를 들어가줘야 되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S&P 이쪽은 S&P인데요. S&P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줘야 되는 그런 그 구간대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져서 오늘 매매에 있어서는 과도하게 올라온 종목군들을 뒤늦게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꼭지에 뭐든지 매매가 될 수 없습니다. 매수하고자 하는 것은 바닥에 살 수 없고 또 매도하고자 하는 것은 거의 뭐 고점에서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신호의 방향이 정해지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신호가 S&P라든가 달러 인덱스는 상방향을 틀어주고 있고 국채라든가 금선물 같은 경우는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이 신호가 확정이 되는 걸 보면서 매도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연회 소식도 있던데 어떤 강연회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제가 매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돌아오는 2월 11일 토요일 날은 부산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해외 선물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쉽게, 주식보다 쉽게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멘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요. 백스코 315호로 토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대구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경상권에 계신 분들은 이번 강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연회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황금연못의 올대퓨처 원해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외환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죠. 샘플러스의 김세용 멘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습니까? 시장 상황?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47원을 거래가 돼서 0.25% 정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연일 하락세를 출발했었는데 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1140원대를 회복하고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장 초반에는 1145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 원화 가치는 위안화 약세의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요. 7일 중국 국가 외환관리국이 발표를 이제 외환 보유고를 발표했는데요. 1월 말 보유액이 2조 9,980억 달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11년 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3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위안화 환율이 소폭 반등하며 그 원화 약세에 일조하는 모습입니다. 그 달러 같은 경우는 프레스트의 그 영향으로 달러 지수가 기준가로 보면 100포인트를 회복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중국 그 외환보유고 부진과 그리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면서 달러가 상승폭이 확대되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그리고 이민 관련 정책 불확실성이 달러 지수가 그 100포인트 초반에서 상승하는 걸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 트럼프의 영향들로 상승폭이 제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강세 힘입어 외국인 주식 같은 경우가 재차 순매수로 돌아설 수가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원화 강세를 견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 게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위안화입니다. 그 위안화는 달러당 6.8849 위안을 보시려는데요. 0.36% 정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위안화 가치는 0.36% 정도 하락한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중국의 인위적인 통화 정책에 대해서 그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을 그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그 도이치뱅크의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수주 안에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또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미 이제 타이어나 그런 다 냉장고에 대해서 관세를 먹였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가 1년에 2번 정도 그 보고서를 발행하는데요. 그 무역 상대국에 대해서 환율 정책 평가를 합니다. 다음 보고서는 4월 이후에 발행을 될 텐데요. 이때 환율 조작국에 그 등재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그 마크로치 같은 경우는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 당국 같은 경우는 그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들에 대한 그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요. 미국이 그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마지막 한 때는 1994년입니다. 거의 그 30년 가까이 된 거죠, 사실상은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본다면 이제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관찰 대상국입니다. 우리나라와 그 더불어 그 일본, 독일과 같이 관찰 대상국인데요. 이제 만약에 한일 조작국이 된다면 향후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을까. 지금 현재 국내 전문가들이나 리포트에서는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 한일 조작국 지정이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 적자의 49%가 중국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제가 볼 때 트럼프나 그리고 국가무역위원회 그 피터 나바로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중 강경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일 조작국 지정이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전망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샘플러스의 김세용 멘토와 함께 했고요. 내일장 일정들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죠. 자, 내일은 오늘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옵션 만기일입니다. 시장은 이번 옵션 만기일에 대해 매도 우위의 시장 수급 환경을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선물은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과 또 환율 변동성의 확대 영향으로 중립 이상의 수급 방향성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 시각으로 9일 LG전자는 미국에서 신제품 스마트워치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출시될 스마트워치는 구글의 최신 스마트워치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웨어 2.0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같은 날 미국 상무부는 2016년 12월 도매 재고 지수를 발표합니다. 또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같은 날 독일은 12월 무역 지수를, 영국은 1월 LICS 릭스 주택가격 지수를 발표합니다. 내일 일정들 살펴봤는데 내일도 발표도 여러 개 있고요. 일단 옵션 만기가 눈에 가장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포지션 자체가 좀 매도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외국인의 그 수급 상황을 보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일장 참 좀 쉽지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옵션 만기일 때문에 좀 많이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되어야만 증시가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본다면 이러한 뭐 옵션 만기를 좀 무시할 수 있는 이슈는 아무래도 좀 실적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이 좀 더 좋은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좀 꾸려갈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은 우선 원달러 환율이 다시 좀 올라와주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국제 유가가 좀 더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하락을 할 수가 있겠다. 지수 자체를 좀 하락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대형주 위주로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지수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매물 출회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옵션 만기를 이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수가 많이 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수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걸 보면 사실상 어닝 쇼크와 관련된 실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증시에 낙폭을 좀 더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본인의 지금 포트에 만약 실적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으면 좀 빠른 처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너무 오래 들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적이 좀 더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가져가시면 지금 옵션 만기를 맞아서 포트가 재구성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수급이 이어진다면 지금 손절분들 좀 만회가 될 것이고 자신의 포트의 수익률도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내일장 전략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 참 쉽지 않은 하루가 될 것 같다라고 들어봤는데 내일장에 그래도 저희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LS전선 아시아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해외 우선 종목이고 올해 좀 실적이 살짝 부진하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모두 지금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 올해 전망 자체가 상당히 밝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도 지속적으로 나와준다면 이러한 부분들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상당히 올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해외에서도 특히 지금 진입점이 상당히 높은 장치 산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뭐 어떤 해외의 어떤 위협적인 요소도 모두 없고요. 경쟁사들이 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없기 때문에 독보적으로 상당히 잘 나갈 수가 있겠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뜨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맞물려서 상당히 잘 나갈 수가 있겠다라고 좀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 주의점을 좀 더 본다면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오버행 이슈가 좀 있을 텐데 기관들의 물량이 이렇게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대부분
뭐 대주주가 좀 더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뭐 베트남 총국에서도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상당히 우호적인 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버행 이슈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뭐 국제 유가나 뭐 달러 환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좀 추천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수가 하락을 한다면 같이 좀 하락할 수 있겠지만 그 낙폭이 크진 않고 더불어서 뭐 수주가 좀 더 나와준다면 실적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지수와는 반대로 움직여 줄 수도 있겠다라고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주가 나올 수가 있는 건 남부 지역의 뭐 호치민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5년 동안 1.7억 불 정도의 수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에는 상당히 좀 더 수주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해서 한 5,800원 정도 좀 잡아드렸고 좀 밴드 좀 넓게 잡아드렸으니까 천천히 분할 매수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PBR로 좀 설정을 해서 7,100원 정도 우선 상장 초기가인데요. 이거 1차 목표로 좀 잡아드렸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5,300원인데요. 이 부분이 무너진다면 500원 이슈가 상당히 좀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필히 손절이 요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가 6,170원입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듯한 모습 보이는데 하루에 다 매수하지 말고 나눠서 5,800원대까지 천천히 분할 매수하자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목표가 7,100원 얼마나 기간 두고 계십니까? 한 2분기 상반기 정도까지 좀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는 아니고 조금 여유 있게 네. 보시라라는 말씀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 주식탐탐 주보랑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 편안한 마무리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